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서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 문득 발소리가 들릴 것 같아.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았다. 온 집안에 가라앉은 정적이 내 귓가를 먹먹하게 울렸다. 벽시계만이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며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저녁 잡숴요. 습관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곧바로 공허한 정적이 밀려왔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이제 없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그릇 중 하나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이다.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손재주와 끈기로 작은 주방 도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팔았다. 칼, 국자, 냄비, 식당용 주방 세트. 남들은 시시하게 여겼지만 그는 늘 말했다. 사람들이 매일 쓰는 물건이 제일 소중한 거야. 밥상 위에 오르는 도구들이니까.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찬 스테인리스를 만지작거리며 흠을 점검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업장에서 일했다. 그런 날들이 쌓여 작은 제조업체가 되었고 몇 년 후엔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회사로 성장했다. 그의 말처럼 주방도구 제조업체를 세운 그는 성실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청하기도 했고 작은 지역 기업이었지만 그는 자수성가의 전형이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분은 아니었지만 땀과 시간이 쌓아 올린 회사였으니까.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다.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단번에 무너졌다. 작년 봄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결심했다. 50대 중반, 마지막 도약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 조금 더 큰 꿈을 꿔볼 만했으니까. 나 역시 불안했지만 그의 눈빛 속 설렘을 막을 수 없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그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받았고 좋은 소식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을 때마다 남편은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일단 사면 몇 배로 버느냐가 문제지. 손해볼 확률은 아예 없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야. 누가 그래? 다들 그래.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 결국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걸로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했지만 그래도 나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기로 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그게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토록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연락이 끊어졌다. 남편은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댔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서를 오가며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듯 오리무중이었다. 남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헬쓱해졌다.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아침이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다.
술을 끄는 양반이 소주병을 들고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도 조각나는 것 같았다. 내가 등신 천치였지. 그는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다. 그 굵직하고 든든했던 어깨가 이제는 바스러질 듯 여위어 보였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과 땅을 팔아 빚을 갚았다. 그래도 모자라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평생 등을 꼿꼿하게 펴고 살던 남편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지 나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결국 그는 쓰러졌다. 그날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며 사기꾼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경찰이 못 찾는 걸 혼자서 찾을 수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꼭 찾아낼 거야. 내 돈 다 돌려받을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오후 3시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달려가니 그가 책상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 여보, 여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말했다.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그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차가워져가는 그의 손을 만지며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다.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내겐 모든 풍경이 흑백으로 보였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하얀 국화꽃, 목례와 위로의 말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바닥을 기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공허했다. 내게는 남편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다. 그때였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황망한 얼굴로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그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재수 씨? 낯익은 얼굴이었다. 남편의 오랜 친구, 조재호였다. 조재호는 남편의 중학교 친구였다. 나보다 2살 많았고 키가 크고 말이 유창한 사람이었다. 몇 번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남편과 술을 마시곤 했는데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몇 번 봤지만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드물었다. 대개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안주나 차를 내오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그는 유독 내 옆에 오래 머물렀다. 빈소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다. 재수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그 친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참고 있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허망하게 아직 할 일도 많았는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표정엔
애도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했다. 장례가 끝난 후 사람들은 흩어졌다. 사흘간 북적했던 장례식장이 텅 비자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빈집은 더 적막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니 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셔츠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얼마 후 조재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들고 빈집에 혼자 계시기 괴로울 겁니다. 말상대나 해드리려고요. 나는 그를 거절하지 못했다. 실제로 혼자 있기가 싫었고 남편과 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혹시라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나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했다. 거실에 앉아 술잔을 나누는 동안 그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장난, 군대에서의 추억,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의 열정.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면들이었다. 그 친구는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포기를 몰랐죠.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듯 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을 수 있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그가 찾아와 주니 외롭지 않았다.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남편의 친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책감이 엄습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다니, 더구나 남편의 지인에게.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크나큰 슬픔에 잠기느니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조재호의 태도가 점차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스킨십이 그랬다. 이야기하다가 덥석 손을 잡거나 먼지를 떼어주는 척하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옆을 지나치며 슬쩍 어깨를 감싸거나. 당황스러웠지만 딱히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그는 남편의 친구였고 내게 기운을 주러 와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무렵 나는 비로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하는 김에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늘 지니고 다니던 메모장이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안엔 거래처, 일정, 숫자들, 그리고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이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친척들. 그중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장태수.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투자를 권유한 우리의 전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의 이름이었다. 수첩에 적힌 날짜로 보건대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다.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전에 남편은 그 사기꾼을 찾으려고 했었다. 따라서 아마 그때 썼을 터였다.
그 이름 아래에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남겨져 있었다. 장태수, 해남 미팅, 부산 A호텔, 장태수, 김무식, 장태수, 조재호. 마지막 줄을 보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장태수와 조재호. 이 두 이름이 함께 적혀 있고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조재호의 이름이 여기 왜 있지? 그 사람도 남편처럼 장태수에게 사기를 당했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었다. 조재호가 그런 얘길 토로한 적은 없었다. 나를 배려하느라 사기꾼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사기꾼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물었었다. 그때 나는 남편이 했다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이 그랬다. 수첩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장태수라는 이름에 대해 잊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선 조재호가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편이 장태수와 조재호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가능성을 떠올리고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혹시 조재호가 장태수와 아는 사이인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는 거지? 얼마 후 조재호가 또 불쑥 방문했다. 재수 씨, 아직 식사 전이죠? 해물찜을 포장해 왔으니 함께 식사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음식을 세팅했다. 나는 일단 그를 지켜볼 요량이었다. 식사 중에 그는 묘한 얘기를 했다. 친구는 좀 만나냐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다. 내가 말했다. 친구들은 주로 낮 시간에 봐요. 다들 가정의 메인 몸이라 저녁에 찾아오는 건 재호 씨밖에 없네요. 아, 그러네. 남자들은 보통 밤에 약속을 해서 재호 씨야말로 나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마요. 나도 친구들 많이 만나고 다녀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만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조재호는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슬쩍 말을 돌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종 보던 친구놈이 있는데 요새는 통 연락이 안 되네요. 바빠서 그런가 보죠. 예, 뭐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친구라는 인물이 장태수가 아닐까 싶었다. 이건 정말 여자의 육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걱정하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했었다. 괜찮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친구가 소개해줬어. 이때 남편은 친구 이름을 말했었다. 그때는 대충 흘려들어서 잊어버렸는데 아마 조재호였을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남편에게 장태수를 소개해준 사람이 조재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수첩의 메모, 그리고 조재호의 말, 남편이 했던 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다른 생각은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분노였다. 만약 정말로 조재호가 그 사기꾼과 한패라면 말동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뭐가 됐든 확인해 봐야 한다.
진실을 밝혀내겠다. 조재호가 정말로 배신자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나는 낮에는 남편의 회사에 나가서 경영을 했다. 사실 경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작은 회사라 경영인을 따로 쓸 형편도 아니었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만 파악하는 정도였다. 중요한 일은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알아서 했다. 남은 직원은 이제 겨우 10명. 사기 사건이 터진 후 절반 가까이가 떠나갔다. 떠날 만도 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회사에서 누가 계속 일하고 싶겠는가.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달랐다. 김대리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미 50대 중반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의리로 남아준 것 같았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 한참이나 남아 있었고 주말에도 나와서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사장이 회사를 키워보려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집과 땅을 팔아치웠음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회사는 살아났지만 아직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걸 알기에 다들 열심히 일했다. 나는 그런 직원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따름이었다. 사모님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피해자잖아요. 이수진 과장의 말이었다. 30대 초반의 깔끔한 여성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남편이 쓰러진 후로는 그녀가 대외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 회사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설상가상으로 자금 상황도 빠듯했다. 남편이 빚을 갚느라 운영 자금까지 다 털어버린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조재호는 자주 집으로 찾아왔다. 의심만 걷어낸다면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다정했고 손길은 세심했다.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자처하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척척 가져왔다. 재수 씨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재호 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남편의 수첩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한 이래로 그가 베푸는 친절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순수한 호의로 나를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재수 씨, 요즘 회사 쪽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가 불쑥 물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한 대답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너무 거짓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위태위태해요. 거래처도 끊어지고 직원들도 대부분 흩어졌고 남은 사람들끼리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거 잘 됐네요.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러더니 얼른 덧붙였다. 힘들긴 해도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됐어요, 정말. 나는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투자에 관해
넌지시 꺼내보았다. 그때 그 투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는지. 조재호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척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던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일처럼 예의상하는 말 같았다. 나도 딱히 더 캐묻지는 않았다. 단지 조재호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내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다시 꺼내보았다. 장태수, 조재호. 그건 어쩌면 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편은 조재호에게서 장태수를 소개받았다. 즉,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조재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조재호는 과연 장태수가 사기꾼인 걸 몰랐을까?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해 준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소개해 주었을까? 이를 두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한편 조재호는 점점 노골적으로 나를 탐하기 시작했다. 스킨십이 더 대담해졌고 말투도 달라졌다. 재수 씨, 혼자 지내니 외롭지 않아?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취해 말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온 것이었다. 실은 나도 그래요. 외로워 미치겠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나는 몸을 움츠렸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나는 폭발할 것 같은 화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에게 알아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지금 이를 그르쳐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다. 재수 씨, 아니, 미선 씨.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까? 이제는 재수라는 호칭조차 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감동해서 흘린 줄 알았겠지만 그건 엄연히 분노의 눈물이었다. 조재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끈적끈적한 손바닥에 땀이 느껴져 역겨웠다. 나는 억지로 그의 곁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넌지시 그 장태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재호 씨, 그러고 보니 예전에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연락이 안 된다던. 아, 연락 안 되는 놈. 아직도 연락 안 돼요? 누구였더라? 장태수라고 했었죠? 태수 그 새끼. 얼마 전에 통화됐어요. 살아는 있더라고. 요즘엔 부산 쪽에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건 왜?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술에 취했길래 한번 떠본 건데 걸려들었다. 조재호의 친구가 장태수라는 건 확인했고 부산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경찰서를 찾았다. 남편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다. 담당 형사는 중년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다. 내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장태수 말이에요. 그 사기꾼 아직 못 잡았다고 들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사기 전과도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모자들은 다 잠적했어요. 혹시 국내에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합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작은 단서라도 도움이 되는데요. 나는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말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그 사람과 연락하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신고하셔야죠. 공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형사의 말에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가 찾아내겠다. 반드시.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조재호였다. 미선 씨, 오늘 저녁에 들릴까 하는데 저녁이나 같이 하죠.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다정했지만 이제 내게는 낯선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는 오래도록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달리 들렸다. 마치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기만하려는 것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미선 씨, 엊그제는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 같지만 아주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허망하게 간 게 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미선 씨 찾아오는 것도 실은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의 말은 진실한 고백 같았다. 어쩌면 역겨운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고마워요, 재호 씨.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맴돌았다. 만약에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라면 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날마다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침에 혼자 밥을 차리면 늘 맞은편 자리가 허전했다. 그가 좋아하던 젓갈 반찬은 그대로 남아 썩어갔다. 나는 그런 사소한 흔적들에 자꾸 발이 묶였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하나의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남편이 왜 쓰러져야 했는지, 누가 그를 파멸로 몰았는지. 수첩을 다시 펼쳤다. 빽빽한 필기 사이에서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었다. 부산 A호텔, 장태수, 김무식. 사람이란 익숙함을 떨치기 어렵다. 장태수가 부산에 숨어 지낸다면 자주 다니는 곳 위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즉, 그가 지금도 누군가를 등쳐먹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또다시 A호텔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나는 담당 형사를 찾아갔다. 장태수가 부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A호텔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남편 친구가 장태수와 친분이 있더군요. 어쩌면 사기 행각의 공범일지도 모르고요. 형사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누굽니까? 나는 남편의 수첩을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뒤에 조재호와 장태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시 부산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보해 주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장태수를 검거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벅차올랐다. 드디어 한 명을 잡았다. 조재호는요? 그 사람도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예, 그것도 현재 파악 중입니다. 그날 조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 씨, 소식 들었어요? 그 사기꾼이 잡혔다던데. 그렇잖아도 오전에 연락받았어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그 친구도 이제 억울함이 좀 풀리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조재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경찰에서 또 무슨 얘기 들은 거 없고요? 무슨 얘기요? 글쎄요. 장태수 관련해서요. 조재호 역시 장태수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리라는 예감을 한 걸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살짝 흔들어 보기로 했다. 아직 조사 중인데 어쩌면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공범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니까 곧 밝혀지겠죠. 그렇군요. 그 뒤로 몇 마디 더 나누었는데 조재호의 목소리는 넋이 나간 듯 했다. 며칠 뒤 담당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에 주신 정보 덕분에 수사가 급속히 진척되었습니다. 장태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형사에 따르면 조재호는 단순히 남편을 장태수에게 소개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남편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재호와 장태수가 반씩 나눠 가졌다고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럼 조재호는? 예, 일단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붙잡았나요? 예,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장태수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오래 참아온 울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묘한 고요가 내 안에 자리했다. 드디어 끝났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나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을 때 피고인석에 앉은 조재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장태수는 조재호가 먼저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다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자고 찾아왔다고 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조재호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사기의 기획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해자는 남편 말고도 20명 가까이 됐다. 조재호와 장태수가 그들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금전적 피해도 막심할 뿐더러 피해자의 죽음까지 초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나로선 아쉬운 형량이었다.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데 만족하기로 했다.
조재호가 수감된 지 2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를 면회하러 갔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다. 교도소 복장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나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왜 나랑 살자고 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 몇 분이나 걸렸을까? 마침내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 친구 회사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정복하면 회사까지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에게 반했어요.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흥, 입에 발린 소리.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를 찾아간 데에는 마음 한편에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신당한 후에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온정이 미련으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 정말 미안합니다, 미선 씨. 그 친구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조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사죄해도 우리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재호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였다. 죗값 무사히 치르고 나와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사는 서서히 정상화되었다. 조재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었다. 성실한 사업가가 친구에게 배신당해 쓰러진 사연이 알려지자 몇몇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컸다. 그들은 정말로 회사를 지켜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사모님, 이제 정말 안정될 것 같아요. 이수진 과장이 월말 보고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밀린 급여까지 모두 정산할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액자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다. 여보,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 당신이 그렇게 애쓴 회사. 내가 잘 지킬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쓸쓸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기운이 마음속을 스쳤다. 남편 없는 빈자리, 배신의 상처 전부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무너져 내린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차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 남편이 남겨준 회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매일 쓰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과 분노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